제 이름은 임종욱입니다. 저희 회사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다 그전에도 와보셨었나요? 저희 RSS잖아요. 저희가 회사가 SSC 자산이지 않습니까? RS, 부동산 자산 관리 회사입니다. 부동산 자산 관리 회사에 저희가 많은 연구원들이 있어요. 연구원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고, 그 연구원들이 같이 그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또 관리해서 그 M머니 생방송 부동산에도 또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현재 수석연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명 안 되니까 제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지 아시겠어요? 저랑 비슷하신가요? 30대 후반. 제가 올해 나이 40가 됐어요. 74년 범기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손님분들 만나면요, 제 나이가 안 보세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조금 나이가 그래도 제 나이로 보시는데, 현장 나가면은 총각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제가 74년 범기인데 저희 아이가 지금 12살짜리가 있습니다. 결혼을 조금 일찍 했는데,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손님 고객 따로 미팅하는 마음으로 좀 해드려도 되지 않겠는가 하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면서 훨씬 편하게 제 소개인으로까지 발전내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아이가 12살이 됐는데 부동산 입문한 지 딱 12년 됐어요. 부동산 입문한 지 딱 12년 됐고요. 또 사실은 어떤 이론보다는 실전에서 좀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처음에 그 상가 관련돼서 부동산 시작을 해가지고, 상가가 점점 임차를 하다가 매매를 하다가 그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넘어간 건데,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의 최초 시작이라고 하면 아마 상가가 최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가라는 부분이 결국 수익을 올리려면 임차인이 어떻게 들어오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룸도 그렇고요, 상가도 그렇고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월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임차 구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원룸에 임차인도 넣어줘 보고요, 또 상가에 또 임차인도 넣어줘 보고요, 또 임차인들끼리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양도양수도 해줘 보고요. 그러면서 정말 투자하는 사람에 못지않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서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 고민을 같이 했었던, 정말 같이 옆에서 소주잔 먹어가면서 인원수 지나가는 사람별로, 연령대별로 다 같이 해봤던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편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PT 없이 그냥 판사하면서 서로 얘기를 좀 나누는 걸로 하고요. 오늘 그 순서를 제가 일단은 부동산 투자의 진화,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 그 부동산 투자의 진화, 제가 이게 뭐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하면서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 제가 부동산을 2002년도 월드컵 하는 해에 부동산을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의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느껴보니까, 예전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 돈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아파트에 많이 투자를 하셨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고객분들을 만나봤을 때 어떤 분 하는 말씀이, 본인은 오피스텔에다가 투자를 하고요, 동생이 아파트에 투자했는데 한 3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거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이거는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올랐다 해서 자기가 투자를 잘못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는 아파트라는 게 샀다 하면은 쉬운 얘기로 오늘 계약했는데 잔금 칠 때까지 프리미엄이 막 1, 2천씩도 막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황금성이 있다, 그리고 투자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서 아파트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것이 그런 황금성, 아파트 투자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 황금성, 이것 때문에 아파트 투자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황금성이 없어졌죠. 네.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요즘 인기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 황금성이라는 게 이때만 해도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불과 1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아파트에서 황금성, 지금 내놓고 못 파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동산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쉬운 얘기로 우리가 부동산이 10년 주기설로 올랐다 내렸다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10년 주기설을 만들기까지 통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지금까지 통계 기록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고도 성장기를 거쳐서 오는 동안에 나름대로 10년 단위로 한 30년 나눠보니까 10년 단위로 올랐다 내렸다 했다. 그걸 가지고 10년 주기설을 만들긴 했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 샘플로 통계를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황금성에서 투자를 했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그 2002년도 이렇게 시점이고요.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청약을 사람들이 가입을 합니다. 청약 예금, 청약 저축, 청약 부금 등에 가입을 해가지고 아파트에 청약을 받기 시작하죠. 청약이 뭐 신도시라든가 우리 뭐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신도시라든가 뭐 택지개발지구 이런 쪽에 이제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 청약을 하게 되는데 이 청약을 받아놓고 2년이나 3년 후에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그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 이제 청약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서울 도심권 안에서는 이 아파트 공급이 많이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신도시급으로 많이 청약을 받으러 갔었는데 신도시에서 이제 청약을 받던 분들이 또 다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투자해보신 분도 계시나요? 재개발? 그러면 투자해보셨어요? 재개발에. 난 주로 그냥 사기만 했지. 그러니까 사서 팔았다 한번 해보셨죠? 재개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재개발 아니 재건축. 전매 같은 거 그런 걸 했지. 우리 많이 보자. 전매도 투자죠. 투자해서 수익을 남기면은 투자죠. 쉬운 얘기로 우리가 왜 딱지 있지 않습니까? 딱지. 철거가옥 딱지라고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철거가옥. 이게 뭐냐면 없어질 집을 사서 딱지를 받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거래될 때는요, 딱지를 이렇게 쪼개가지고요, 줘서 받고 이렇게 하는데 프리미엄이 붙었었어요. 뭐 명의가 이전되는 것도 아니고 이 철거가옥을 그 입주권도 아니죠. 그냥 뭐 딱지라고 해서 딱지. 그것만 가지고서도 거래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거 가옥을 갖고 있으면 그 딱지를 받아서 신도시는 택지개발지구 등에 들어갈 수 있다.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철거 가옥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청약 통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청약을 어떻게 해요? 통장에 뭐 몇 년 이상 돼서 1순위가 돼야 되고 또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순위를 밀리면 하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되다가 이 순위와 상관없이 청약을 받기 위해서 재개발에 투자를 합니다. 재개발에 투자한다는 게 소액을 가지고 아파트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 재개발을 투자했었어요. 재개발 투자해서 조합원이 되면 소액으로도 갈 수 있고요. 처음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아파트가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조합원이기 때문에 아파트 층수도 굉장히 좀 좋은 층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 재개발 지분이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서 용산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평당 1억씩 올라가죠. 그래서 조금 더 인기가 있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재개발을 투자하다 보니까 용산처럼 막 평당 1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라고 해서 더 이상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 용산이라는 곳이 있으면 용산의 주변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뉴타운 선정할 때요. 1차 뉴타운이 있었고요. 2차 뉴타운이 있었고 3차 뉴타운까지 넘어갔었는데 이 뉴타운 선정이 하기 전에 뉴타운 후보지라는 게 있었어요. 이 후보지에다가 예산 지역들의 집을 사놓죠. 해놓고 정말 믿을만한 정보통에 의하면 여기가 맞다라고 해서 사놓고 거기가 확정이 되면 가격은 팍 올라간 거고
확정이 되지 못한다라면 정말 손해를 보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재개발 예정지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쉬운 얘기로 재개발 지역은 우리가 그 토지용계획 확인원을 띄워보면 건축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건축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신축이라든가 또 개축, 증축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얘기로 노후된 집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당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투자해야 될 금액들이 너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5평을 사는데 평당 1억이다 보니까 5억을 투자해야 돼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개발이든 어디든 간에 매매가 자체가 크면요 평당 금액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일단은 매매 자체가 금액이 크면 투자할 사람들이 한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을 똑같은 평당 금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평당 1억이라는 거는 뭐 소형 평수 위주로 1억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평 이상 되고 뭐 30평 되면 평당 1억은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 되는 거고요. 해서 지금 용산에 재개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재개발 예정지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그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는 건축 제한이 묶여있지 않았죠. 건축 제한이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건축하는 업자들이 들어가서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을 짓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 땅을 사서 잘게 쪼개는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획부동산 있잖아요. 기획부동산이 땅을 사서 나눠서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게 기획부동산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용산 이외에 뭐 서계동, 청파동 등등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원룸이나 투룸이나 빌라로 지어서 낱개를 분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평 땅에 약 집이 한 8세대에서 10세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쉬운 얘기로 평당 1,000만 원에 땅을 사서 60평이니까 6억을 투자해요. 근데 평당 이게 10평, 예를 들어서 10세대로 나왔다면 한 세대당 한 6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6평을 갖고 산 사람들은 땅을 1,000만 원 샀다라면 땅값 6천만 원에다가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전용이 한 20평 좀 안 되고 한 15평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건축비만 했을 때 나이도 20, 한 6천만 원. 그러면 원가가 한 1억 2천만 원 되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거는 1억 5천에서 뭐 1억 6천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파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게 쪼개서 파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진이 생기고 사는 사람들은 1억 5천을 가지고 재개발 지분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청약을 받아야 됐던 대신에 재개발을 사셔가지고 재개발 이주권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시절인데 이제 재개발을 사가지고 갖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재개발 사업이 잘 안 돼요.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줘야지 재개발 사업이 됩니다. 지금 재개발 무산된 데 많죠. 조합들에서 지금 재개발을 추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지역 내에서 재개발로 묶여있는 지역하고요. 재개발 없는 지역하고 땅값이 다릅니다. 지금 재개발 묶여있는데 평당 지금 1,000만 원 안 되는 집들이 많아요. 마포권 안에서도 그리고 저기 뭐 강수 쪽 가셔도요. 1,000만 안 되는 게 많은데 재개발 아닌 지역은요. 1,000만 원 안 되는 땅 자체가 없어요. 거의 다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막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보다 재개발 아닌 지역이 더 비싸요. 이건 왜 그러느냐? 실질적으로 이 가격은 단독주택을 사서 짓는 업자들이 많고 단독주택을 사서 짓는 업자가 많다라는 거는 그걸 또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쉬운 얘기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아파트에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층들도 있고요. 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아닌 빌라에서도 충분히 이 부동산 경제활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걸 하지 말아라.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로요, 마포에 보면요, 상수역이 있어요. 상수역 아시나요, 혹시? 네. 6호선. 네, 6호선 상수역인데요.
여기가 홍대예요. 홍대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뭐 이렇게 식당들이 쭈루쭈루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극동가도 있고요. 요 삼각형 지역이 예전에 재건축 예정구역이 있었습니다. 예정구역이 있었는데 다른 데는 막 상가로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고 해가지고요. 평당 뭐 2천에서 3천, 4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평당 2천이 안 됐었어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건축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고 이 상가 지역의 아파트들을 손달하는 것도 별로 동의하지도 않았었고 해서 이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이 심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그 재건축 예정지를 없앴죠. 그래서 최초의 재건축 예정지에서 빠져나온 지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골목마다 카페가 들어서고요. 또 예전에 집들은 부시고 신축해가지고 또 상가가 들어서고요. 이런 집들이 지금 현재 평당 4천만 원 이상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재개발을 안 해서 좋게 된 지역인 거죠. 요즘에는요, 단순하게 뭔가 아파트나 토지나 그걸 사서 수익을 올리는 시대가 아니고 얼마나 부동산을 활용하는 시대냐. 그게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아파트에서 그냥 거주보다 아파트를 어떻게 임대를 줘서 어떻게 임대료를 잘 받으면 그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IMF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좀 공부 스터디가 됐던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IMF 때 97년도인가 그렇죠? IMF 때 부동산이 그냥 자리만 괜찮으면 산에 올랐어요. 그 전에 IMF 전에. 그러다가 부동산을 계속 갖고 있다가 IMF 탁 터지면서 금리가 막 엄청 치고 올라갔죠. 금리가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부동산이니 뭐니 폭락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금리하고요 부동산은 굉장히 연관관계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지면 지금처럼 부동산 투자하기 사실 좋은 시절인데 전체적인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동산을 쉽게 얘기해서 헐값에 사신 분도 계시고요. 거의 진짜 엄청난 손해를 보고서 파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때 한번 팔았는데 IMF 끝나고 나니까 또 쭉 올라갔었어요. 그 바람에 IMF 때 헐값에 팔던 사람들이 미쳤다 나는 뭐 막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샀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런 한 번의 파동이 있었지만 이때 개념이 많이 바뀌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 IMF 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빌딩에 외국계 기업이라든가 외국계 자본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빌딩이나 부동산을 매입을 많이 했었어요. 매입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매입을 할 때 당시에 매입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았던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요, 땅 가격을요,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면, 옆집 땅이 얼마냐 따라서 내 땅 가격이 평가됐었어요. 저기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팔았으면, 난 1,100만 원. 그죠? 내 땅은 한도 좋잖아요. 그죠? 1,100만 원. 여기 1,100만 원 팔리면 여기 1,200만 원. 이런 식이었어요. 있었는데, 이 외국계 회사가 들어와서 부동산을 사는데, 그 부동산의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의뢰하냐면 이 건물에 이 부동산에 월 임대료는 얼마가 나오느냐 월 임대료는 얼마나 나오느냐 이걸로 인해서 가격을 평가를 시작을 합니다. 쉬운 얘기로 연 5% 은행 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연 5%다 연 5%다 그러면 빌딩에 대한 수준이 5%가 맞춰지는 건물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을 산다 라고 하면 5%면 약 한 달에 450에서 한 500 정도 나오죠. 옛날에는 10억짜리 건물의 가격을 어떻게 정했냐 이렇게 정했죠. 철수의 땅이 1,000만 원이니까 내 땅은 1,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하다가 IMF 이후로 이 월세가 450에서 500이 나와줘야 이 건물은 10억이 되는 이런 수익률로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IMF 때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기에서 여기로 전환되는 것들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점점 인지를 하면서 내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데 주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률 올리는 싸움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앞으로도 계속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수익률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임대료죠. 그러면 사실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임대료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골에 땅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고 있는 땅이 있어요. 이 농사를 지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 좋고 어떤 땅이 나쁘고 하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농사를 지고 있는 땅이 기준이 뭐였을까요? 땅의 기준이. 농사 잘 되냐 안 되냐. 그렇죠. 농사가 잘 되는 땅이냐 아니냐 따라서 그 땅의 기준이 잡혔어요. 그게 바로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예요. 예전에 공시지가라는 게 없었을 때요. 그 공시지가를 어떻게 정했냐면 한 땅에서 맨마지게 땅에서 어떻게 농작물이 그러니까 쌀이 얼마큼 나오느냐 그걸로 이 땅에 대한 가치를 매겼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논이 없어지고 이 땅에다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그 땅에 대한 그냥 얼마 네가 얼마 값에 얼마 이렇게 됐던 것들이 지금처럼 이때처럼 이제는 이 땅에서 얼마큼의 수확물이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가치가 매겨지는 시대가 된 거죠. 앞으로 그 가치는 계속 연결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는다 했을 때 50만 원 받는 오피스텔하고요 60만 원 받는 오피스텔하고는요 가격이 달라요. 수익률에 달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50만 원 받는 오피스텔 구입을 해서요 60만 원으로 세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사는데 500만 원이 나오는 월세 나오는 빌딩을 사가지고요 이거를 1000만 원 나오게끔 만들면요 가치가 2배로 뛰는 거예요. 요것만 계산하면요 내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 수익도 받으시고 단독 차익도 낼 수 있는 거예요. 홍대요 지금 아까 제가 향수동 그 예를 잠깐 들었었는데요 홍대가요 지금은 수익률 5%만 나오면요 강남에 있는 연예인들이 가 매입을 합니다. 네, 강남에 연예인들이 매입을 하는데요. 쉬운 얘기로요. 지금 월세 90만 원 나오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가지고요. 이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500만 원 나왔더니 이거를 예전에는 8억에 구입했는데요. 지금 많이 올라서 8억에 이익했더니 그냥 10억이 돼요. 리모델링 비용 매는 안 하고요. 세입자들 주가 그냥 줍니다. 그거 내가 유지가 좀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월세를 얼마큼 나오게끔 만드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익형 부동산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하나 염두해 두시고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하면은 가장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제가 종류부터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예전에는 주택으로서도 월세를 좀 받았던 부분이 있었죠. 아파트 중에 대형 아파트들은 40평, 50평들은 임대료 받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매매 가격에 비해서 월 임대료가 특별히 차이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인천의 송도에 코넬로코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넬로코. 되게 유명했던 오피스텔이에요. 1층부터 2층까지는 상가고요. 3층부터 5층까지가 오피스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스케이트 선수가 이거를 상가랑 오피스텔을 하나를 이렇게 딱 샀어요. 한동 30억 주고. 그래서 되게 유명해진 건물 중에 하나인데 송도가 굉장히 좀 개발 계획도 화려하고 앞으로도 비전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도에 있는 오피스텔이 쉬운 얘기로 24평형이 있고요. 43평형이 있어요. 근데 24평형이 월세 보증 1000만 원에 50에 임대가 나가고요. 40평형대가 보증 1000만 원에 60에 나가요. 60에 나가는데 이거 분양가가 그 당시에 2억 3천만 원이었고요. 이거 분양가가 그 당시에 4억 3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누가 이거 살까요? 지금요? 안 사죠. 안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송도의 가치를 지금은 1050이지만 이게 향후에는 뭐 5천에 100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2억 3천에 안 사고 2억 3천을 내고 쳐가지고 2억 밑으로 꺾어가지고 사서 예를 들어서 2억이 있다 해놓고 이거를 100만 원을 올리면 나중에 그걸 가치로 판매하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서 매매 책도 올릴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매매 가격으로 봤는데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임대 물건을 찾으셔도 돼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송도가요, 우리 GCF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녹색 환경기금, 유엔에서 보는 이 녹색 환경기금이 들어옴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유엔에서 8,000명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8,000명 외에 이제 같이 상주하는 우리나라 인구금 뭐 해가지고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평창 올림픽에 맞먹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상주한다라고 하면 송도의 자체단 가치는 분명히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부분인데 그것을 임대료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이 소형 아파트를 말씀드린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서울만 고집하시는 분이 계시고 서울 아닌데도 고집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소형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경매나 아니면 급매물 정도로 하신다고 하면 오피스텔보다 조금 더 수익률이 떨어지면 안정적으로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한번 저희가 김천에 있는 그 소형 아파트를 취급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김천에 있는 아파트가 어떤 개념이냐, 분양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분양 전환 아파트.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예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는 임대 아파트로 지어진 건데 이게 연수가 어느 정도 지나고 5년이나 10년짜리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인데 이 임대 아파트가 10년이나 5년이 지난 후에 분양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요. 분양 전환될 때 최우선순위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들이 뭐냐면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 임차인들이 자기네 보통은요 부동산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가치를 잘 몰라요. 옆 동네에 있는 거는 비교해서 아는데요. 자기가 사는 동네의 가치를 잘 몰라요.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동네 좋아. 근데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하지만 너 사 그러면 잘 안 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임차인으로서 살던 사람한테 우선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들이 이 아파트를 안 산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분양 전환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주변 시세의 약 70% 선에서 분양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싸. 그리고 주변에 임대 수요만 있으면 이거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뭐가 있어 해서 잘 모르기도 안 사는데 실질적으로 김천의 아파트를 말씀드릴 때 김천의 혁신도시가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세종시에 그 행정도시에 들어왔잖아요. 나는 혁신도시라든가 김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이런 혁신도시라든 그런 기업도시가 들어오는 혁신도시가 기업도시가 이렇게 들어오는 지역을 소형 아파트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임대 목적하고 시세색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도 한번 보실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 우리가 보통 원룸 건물하고 다가구 건물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 원룸 건물하고 다가구 건물이 임대 났었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왔어요. 들어보셨죠?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면서 원룸이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전부터 있었겠지만 1,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뉴스 기사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거라는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더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09년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기 전까지 이 원룸이나 다가구를 원룸으로 쓰는 데가 많은데 원룸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건축법이 없어요. 원래가. 뭐냐면 이 다가구 이렇게 도면상에 보면은 방 3개가 있고 거실이 있고 하죠. 이 다가구를 불법으로 쪼개가지고 원룸을 놨던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불법적인 부분, 위법이라고 해요. 위법 건축물이 되거든요. 위법적인 부분 또는 업무용으로 만들어서 업무용으로 근린생활시설이죠. 업무용을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 복도 내가지고 양쪽에다가 원룸들을 때려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룸 사업을 했었어요.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불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냥 안 되는 빌라도 막 건설용으로 만들어갖고 좋던데. 그게 다 불법이에요. 주거용. 네.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예를 들어서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하는 데들이 있는데요. 뭐 3층까지는 근생이고 위에는 주택이라고 해요. 여기도 원룸으로 지어요. 원룸을 짓는데 여기 3층까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근생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원룸을 하는데 이 자체는 합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사업자가 나오죠? 사업자는 다 나오죠. 왜? 근생이 오피스를 지내는 거니까. 건축물 대장에 근생으로 올라가서. 근생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 오피스텔을 그게 허가를 냈을 불법이에요? 거예요. 오피스텔을 허가 내는 건 불법이 아니고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 예전에는 오피스텔로 허가 받아놓은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대부분이 하나로 그냥 통으로 허가를 내놓고 여기다가 쪼개가지고 원룸을 놨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등기를 내기 때문에 등기가 나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등기가 없이 그냥 여기다가 쪼개가지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던 거예요. 등기만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이든 도시형이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단가구라든가 원룸 그 부분으로서 이렇게 임대 사업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도시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불법이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원룸을 하다 보니까 원룸이라는 게요, 실질적으로 상가에 비해서 장단점이겠지만 상가를 찾는 사람들은 항상 상가를 찾는 부분이 있고요. 원룸을 찾는 사람들은 원룸을 많이 찾는데 원룸은 일단은 상가에 비해서 장단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가를 찾는 사람들은 원룸이 자꾸 사람이 바뀐다. 세입자가 바뀌는 걸 귀찮아요. 그리고 세입자랑 이 사람 저 사람 다 상대하는 것 자체를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나는 상가를 한다. 또 두 번째 원룸을 갖고 있었더니 이것저것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귀찮다. 그래서 상가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고쳐 쓰고 알아서 나갈 때 되면은 새로 사람 받아서 넣어주고 가고 그게 되게 편리하다 보니까 상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룸은 상가는 사람 넣어 봤더니 너무 드세서 월세 한 데서 갔더니 자기 장사 안 돼서 돈 못 주겠대. 돈 못 주면 어떡하냐? 배째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원룸하는 사람들은 상가하는 사람 무서워서 또 원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 달라요. 뭐 상가가 가지고 원룸을 그게 아니고요. 자기 성격에 따라서도 이거 가는 거예요. 수익금 부동산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향을 좀 알고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낀 게 우리가 말하는 준주택이에요. 이 준주택에 포함되는 게 뭐냐? 그것도 고시원이죠. 이 고시원이라는 게요.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그래요. 하지만 수입으로 봤을 때는 또 이만한 게 또 없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통하던 아니면은 뭐 매매를 통하던 한 층을 상업지역의 건물을 한 층을 이렇게 건물을 매매로 사셔가지고 이걸를 고시원으로 꾸며가지고요. 임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고시원으로 새로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원룸처럼 그 사업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임대도 주고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사실 이걸 제가 수익성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내가 아주 싸게 경매를 받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싼 임차료를 낼 수 있는 곳에 가서 영업을 하시는 게 운영하실 겁니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고 월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상가 임대 주는 거나 뭐 큰 차이는 사실 없어요. 단지 거주할 수 있는 상가다 해서 저희가 준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시원만 월세만 싸면은 고시원으로 인테리어해서 팔아 넘기시는 분들 계세요. 권리금 작업을 해요. 우리가 사실 다른 거는 양적 차익이 생기고 그하면 우리나라에 다 세금을 내고 해줘야 되는데 이 권리금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금도 없이 가장 돈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한계점도 있죠. 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제가 권리금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이 고시원이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준주택 규모를 들어가고, 최근에 우리가 오피스텔을 많이 이렇게 분양을 받고 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요, 이런 게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정 수익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확정 수익률.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분양이 많이 되면서요, 보통 경쟁을 많이 붙어요. 우리 현수막도 많이 붙고 무도 붙고 하는데, 현수막 보면요, 확정 수익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확정 수익률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확정 수익률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걸 분양받으면 쉬운 얘기로 12% 보장한다는 게 나오는데, 이 12% 보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임대료가, 월세가 얼마나 나오는 게 결국 그 부동산의 가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2%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정상적으로 12%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 정상적으로 임대가 될 수 있냐 안 되느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냐가 결국 부동산을 잘 사느냐 못 사는 거를 관리 좌우하거든요. 이거는 뭐 시장 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주변에 뭐 시세 조사도 하셔야 될 거고 할 거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양받는 시점에서 이게 2년이나 3년 후에 완공이 되는데, 그때 정말 그 임대료가 받을 수 있겠느냐는 그 의심점을 다 갖게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확정 수익률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확정 수익률 준 게 천에 우리가 100이라고 쳤을 때 정말 100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행인데, 우리는 12%라고 해서 샀는데 100이 안 나오고 실제는 시장에서 보니까 한 8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만 원을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서 보장해 준다는 거죠. 이 확정 수익률이라는 거는. 확정 수익률 보장이라는 게 나머지 차익을 회사에서 해준다는 건데, 결국 2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2%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정했는데, 만약에 80만 원이라면 실질적으로 12%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약 한 8%에서 9%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건데, 8% 9%라면 내가 이 매물을 사겠냐, 그런 거죠.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을 결국에는 이 수익이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을 알아보니까 정말 12%가 나오겠다라고 평가됐을 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선임대 후분양이라는 게 나옵니다. 선임대 후분양. 이게 뭐냐? 우리가 상가를 매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양이죠. 상가 분양받잖아요. 상가 분양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뭐 단지 내 상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또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받죠. 근데 보통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는 보통은 선임대 후분양을 안 하죠. 그냥 안정적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분양 공고만 내면은 줄을 씁니다. 단지 특히 LH 아파트라든가 그런 걸 줄을 쓰죠. 그래서 보통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들이 분양을 할 때 다 지어놓고 선임대를 맞춰놓고 후분양을 해요. 천안 밑에 그렇게 있잖아요. 레이크. 천안이요? 네. 많아요. 선임대 상가. 많아요. 선임대 후분양은요, 정말 많아요. 왜냐면 그냥 임대 안 맞춰놓고 팔려니까 사람들이 안 사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분양 받았는데 2년 후에 이렇게 임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상가를 분양을 안 받습니다. 근데 상가 분양 받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시공사, 시행사가요, 땅 매입을 얼마 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땅을 싸게 사면 싸게 분양을 할 텐데, 이 싸게 사지 못했던 시행사들이 싸게 못 파니까 이 부분을 팔기 위해서 내놓는 가격들인데, 안 팔리니까 먼저 요즘엔 지어놓고 임대 맞춰놓고 분양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임차를 정말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중에 편의점이 들어갑니다. 제가 실제로 본 건데요. 편의점이 들어갔는데 임대료가 꽤 높아요.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5억인데 한 달에 600만 원을 준대요. 편의점에서 600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 보통 편의점이 이렇게 코너에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6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수익률도 괜찮고 편의점은 보통 어떤 개념이냐면 5년 계약을 하지만 이 편의점 자체가 이 브랜드 회사랑 5년 이상의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는 그 회사가 편의점 점주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편의점이 망하지 않고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 있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들어가서 괜찮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600만 원에 이 편의점에 임차인이 들어올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건물만 딸랑 올라가는데 거기 편의점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안 다니는데 과연 어떤 미친놈이 저기를 600만 원 주고 편의점 들어가서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을 시행했던 사장이 1층을 팔기 위해서 이 편의점을 자기 와이프 명의로 임차 계약을 해놓고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게 매년 후에는 사람들이 다녀서 정말 600만 원 가치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거를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장사가 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한번 역이용해 볼 수 있죠. 앞으로 이 계약이 5년이 돼 있으니까 5년 후에 정말 6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 상권만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600만 원은 어쨌든 간에 계속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 계약할 수 있겠지만 편의점이 아니고 다른 업종이었다면 만약에 다른 업종이었다면 이 주인이 이거를 그냥 보증 포기하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5년 보증이 안 되니까. 보통 우리가 보증금 받을 때 월세 뭐 한 1년치 그 정도밖에 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을 보증 못 받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임차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냥 임차가 맞춰져 있으니까 좋아라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임차인이 얼마큼 왜 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로 좋은 샘플을 봤는데 이따가 추천 매물을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얘기 듣긴 들었는데 제가 어저께 상가를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하나 보고 왔는데 현재 치과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상가하면 보통은 1층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층은 공실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업종에도 저 업종에도 업종들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층 상가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아파트가 예전에 황금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황금성은 내가 내놨을 때 살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놔서 빨리 팔리니까 황금성이 있어서 누가 사도 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건데 내가 내놨는데 살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황금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겠죠. 지금의 아파트가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대형 평수는 그런 것처럼 내가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이거를 나중에 내가 3년이나 5년 후에 팔 때 이걸 살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3년이나 5년을 내다보고 해야 돼요. 근데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부분이 월세가 그렇게 꾸준히 나온다고 하면 3년, 5년 후에도 내가 팔았을 때 이거는 시장성이 있다는 거죠. 월세는. 우리가 투자 가치만 얘기했을 때는 그 물건이 또 그런 상품이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월 임대료가 나오는 거는요, 유행이 없어요. 월 임대료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한참 후에도 그렇고 월 임대료가 나오는 부동산은 계속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 치과가요, 이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이 아파트는 좋은 게 뭐예요? 단지수가 많으면 세대수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업종의 장사에도 배우 세대가 빵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 장사에도 장사가 된다는 건데 치과가 있는데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7년 됐는데 이 치과에 운영했던 임차인이 7년간 계속 운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가게를 보면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가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보면은 희한하게 그 가게는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 터가 참 이상한 터일 수도 있어요. 왔다 하면 망하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그 상권에 맞는 업종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운 좋게 들어왔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너무 잘못해서 못한 경우도 있어요. 정말 상권에 제대로 된 업종이 들어오고요. 정말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도 성공하고요.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성공합니다. 왜냐면 장사가 잘 되니까 임대료를 너무 과다하지 말고 계속 올려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꾸로 임차인을 잘 고를 필요도 있죠. 어떤 분들은요. 내 가게를, 내 건물을 편의점을 주기 위해서요. 일부러 편의점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담배표예요. 담배표. 네. 담배표가 실질적으로 담배를 하나 팔았을 때 마진이 10%입니다. 이 담배표를 팔았을 때 10%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담배를 팔아야지만 소비자들이 와서 담배랑 다른 걸 또 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가 있어야 이 편의점의 매출이 달라지니까 이거를 임차인한테 단순하게 임차인한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담배표라는 게 이 거리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50m 안에는 담배표가 누가 50m 안에 있으면 내게 담배표가 안 나와요. 거리 제한으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선점을 해놓는 거죠. 선점을 해놓고 예전에는 이게 승계가 됐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네, 추첨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우선되는데 그게 없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요령이 좀 있더라고요. 구청에다가 원래 딱 내가 이걸 포기하면 일주일이다 공시 공고해가지고 딱 되는데 요령이 좀 있어서 이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내가 먼저 취득을 해놓고 임차인이 여기서 장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요령들도 건물주가 이렇게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권에도 업종이 잘 들어오면 괜찮은데 지금 치과 얘기하다가 이게 갔는데요. 이 치과가 그렇게 7년 동안 운영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이 자리는 정해져 장사가 이제 매출이 고정적으로 간다. 특히나 이 병원 업종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이 한번 이런 치과는 장비가 한번 들어오면요. 쉬운 얘기로 장비를 본인이 팔아도 중고 완전히 똥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가지 않으면 웬만한 기자들 오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임차인이 들어오면 오래 있을 만한 업종이라든가 그런 게 잘 정해지면 이 건물은 투자해도 된다라는 어떤 신호라는 게 있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면 업종만 보고서도 그 상권이 어떠냐라는 것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상가만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고시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얘기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도시형하고 오피스텔이었어요. 이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방법도 말씀드리려면 1시간 넘게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역세권이냐 아니면 회사가 근처에 기업이 있느냐 또 학교가 있느냐 등등등을 따져서 고려해서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정말 안정적으로 있느냐 그걸 보고서 이제 투자의 결정은 내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시형 오피스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 수익률 해가지고 12점 몇 프로 나오고 뭐 나오고 했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좀 지쳤어요. 지쳐서 이제는 웬만한 수익률이 나와서는 실질적으로 꼼짝을 안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는데 보통 부동산을 시행해서 분양하는 회사들은 이거를 팔기 위해서 정말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도시형이나 오피스텔을 단순하게 부동산만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부동산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업력까지 곁들여서 판매를 합니다. 부동산만 팔아서 그냥 너 알아서 자대가 아니라 이 영업력까지 자기가 같이 겉들여서 파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피스텔을 사게 되면요. 임차인 누가 맞추죠? 내가 직접 맞춰야 되잖아요. 부동산 내놓고 직접 맞추는데 부동산에다가 보통 완공 다 될 때 입주 시점에 가지고 부동산에 내놓으면 한꺼번에 물량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1년에서 2년까지는. 그거를 감수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한 2년 정도가 지나가면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임대료를 돌리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2년 동안에 벌써 임차인이 한 2번 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1년 지나면 임차인이 또 바뀌고요. 또 1년 지나면 또 임차인이 바뀌고요. 그동안에 오피스텔 부동산 수수료 0.9%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했을 때 수수료가 90만 원이에요. 1년에 90만 원씩 계속 내다가 한 3년 됐더니 도배장판 해달래. 그럼 도배장판 했더니 또 한 100만 원 플러스 또 90만 원 나가요. 월세 내고 80만 원 받는데. 그럼 너 주다치 월세가 날라가요. 이런 식으로 수익률은 괜찮았는데 깨지는 돈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된 투자자들이 오피스텔 투자를 좀 꺼려야 하니까 뭐가 나와요? 서비스 레지던스라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서비스 레지던스가 뭐냐? 쉬운 얘기로 예전에는 이렇게 일반 임차인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임차인 자체를 일반 임차인이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뭐 돈 좀 있는 뭐 학생들 이런 식으로 서비스 레지던스는 집 렌트를 해주는데 하루 단위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호텔을 가면은 하루 단위로 숙박을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싸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숙박시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서울 도심권 안에라든가 많게는 제주도 그리고 또 지방에도 관광지역에 이런 서비스 레지던스가 많이 나타나요. 지금 신문 보시면 제주도의 서비스 레지던스 엄청 분양하고 있어요. 그게 오피스텔처럼 내가 분양을 딱 받아놓고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외국인들을 유치를 해서 묵게끔 하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관리를 했더니 이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한 달에 80만 원짜리인데 똑같은 오피스텔을 서비스 레지던스로 관리했더니 약 한 150에서 160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자기네 경비 빼가지고 80에서 100만 원을 투자자 주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가 이거랑 비교했을 때 마진은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나가는 비용들이 여기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레지던스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 중에는 내가 따로 임대를 놓을 수 없느냐? 놓을 수 있죠. 하지만 귀찮아서 안 놓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서비스 레지던스에 대한 그런 상품이나 이런 걸 찾는 분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최근에는 이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관리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형으로서 이 수익형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시설관리, 쉬운 얘기로 우리가 임대하면서 원룸 임대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힘들다고 하는 게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고 나가면서 막 밤 12시에 전화 온대요.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딱 받았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여자애가 울면서 전화를 드려요. 그런가 했더니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집에 못 들어간대요. 문 열어달라고 전화 온 거예요. 밤 12시 지나서. 기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울면서 전화하는데 그런 것처럼 원룸 임대하면서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원룸에 가면은 관리업체들이 하나씩 껴서 갑니다. 관리업체 가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이런 관리하는 직원이 청소도 하고요. 또 그런 뭐 열쇠라든가 뭐 공용 전기라든가 등등등을 이 관리업체에서 주로 관리를 해주고요. 만약에 플러스가 알파가 된다면 임대 관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임대 관리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나간다 라고 했을 때 만기 전이라고 하면 원래는 임차인이 알아서 빼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 전이라면 그렇게 수수료를 세입자들 받던지 어떤지 해가지고 해주고요. 또 만기가 만약에 뭐 지났다라고 하면 그 수수료를 받아서 빼주는 것도 하고 있고요. 월세가 연체가 된다면 연체 관리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사회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쓰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정말 어떤 상품이 뜰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도 2년 확정 임차 네. 그 보장해준다고 좀 월세 그런 거 분양하라고 받으라고 하거든요. 많이 오죠. 2년간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간 보장이에요. 그런데 오피스텔이 보통 입주를 한꺼번에 하면요. 한 100세대에서 이렇게 많게는 200세대 막 들어오잖아요. 조금 50세대 들어오고요. 한꺼번에 물량이 풀리면
한 2년간 임대료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0만 원인데 한꺼번에 풀리니까 한 80만 원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보장해 주는 거라면 좋죠. 그런 거라면 내가 20만 원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는 제대로 되면 되니까. 그런데 생뚱맞은 정말 100만 원을 보장해서 얘기했는데 실제 가니까 임대가 많이 풀려서가 아니라 그냥 시장 자체가 8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100만 원을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임대료가 여기서 말하는 100만 원이 정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임대 수요층이 충분히 있거나 앞으로 그 임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통은 2년간 보장 이런 물건들은 사실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많이 뛰었기 때문에. 더불어서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요. 단순히 임대료만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대 차익도 좀 바라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이 건물도 있고 토지도 이렇게 붙어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토지는 정해져 있는 거고 건물은 내 마음대로 법이 허용해주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잖아요. 때려부시고 짓고 때려부시고 짓고 어떻게 짓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요. 상업지역 안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괜찮다고 투자를 했는데 여기 또 생기고 하면 당연히 임대는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건물이 계속 공급이 된다면 임대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요거 한 채밖에 없고 더 이상 생길 수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 수요가 증가된다라면 집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져져가지고요. 공실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실의 위험이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그 상태를 조금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은 투자를 좀 할만도 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건물이 계속 들어서면은 공실의 위험이 생기고 임대 수요가 떨어지겠지만 거꾸로 임대 수요는 증가될 수 있는 지역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2009년도에 생겨났는데 이 이유가 1, 2가구가 증가가 많이 되니까 이제 생겨난 거죠. 어떻게 해서 도시형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었느냐? 집을 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차장이에요. 우리가 건축법이나 주택법 볼 때 주차장이 가장 중요해요. 주차장을 몇 대를 확보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데 그걸로써 건물을 많이 짓게끔 만들기도 하고 적게 짓게끔 만들기도 하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60제곱미터당 주차를 한 대 이렇게 해줬었어요. 예전에는 주택이 무조건 1주택당 한 대였어요. 평소에 상관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10개도 지을 수 있는데 주차장이 10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10개를 못 지었어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60제곱미터당 한 대로 하니까 보통 원룸이 통상적으로 한 5평 돼요. 5평 되면은 얼마예요? 15제곱미터 되죠. 그러면 원룸 4개당 주차 한 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4대만 확보하면 16세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쫙 지을 수가 있었어요. 조그만 땅에도 짓고 큰 땅에도 짓고 다 지을 수 있었어요. 그거를 2013년 8월이었나요? 6월이었습니다. 6월에 도시형 생활주택 제안을 했어요. 지금은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편하게 말씀드리면 30제곱미터당 한 대예요. 쉬운 얘기로 원룸 4개당 주차를 한 대 뽑을 수 있었던 거를요, 이젠 2개당 한 대만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땅을 사가지고요,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16세대를 지을 수 있었으면, 지금은 여기에 주차 4대밖에 못 하는데, 반밖에 못 지으니까 기껏 해봐야 8개밖에 못 지어요, 원룸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을 좀 크게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원룸으로 하나에 1050을 주던 방들이 방 2개가 되면요, 2000에 100을 받는 게 정상적인데, 실질적으로 2000에 70에서 많게는 80밖에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땅을 내가 5억 주고 샀으면 마진이 한 2억이었으면 지금 마진 1억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앞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한 지역은 실질적으로 임대 수요만 있다면 공략을 해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경제 성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 임대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더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우리 수익률은 다 계산하실 줄 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수익률 계산하는 거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기준점이 좀 돼야 되는 거니까 아까 제가 막 5%, 6%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라도 그 수익률 웬만하면 편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월 임대료를 받는데 이거를 12를 곱하면 1년치가 나오죠. 그렇죠? 월 임대료를 1년치를 12개월을 곱하면 1년치가 나옵니다. 이 1년치를요 뭐로 나누냐면 우리 실투자 금액으로 나눕니다. 이 실투자 금액 해서 예를 들어서요 원룸이 100만원 곱하기 12달 그러면 1200만원 1년에 1200만원 나와요. 근데 이거를 얼마에 투자하느냐 라고 해서 이게 12%가 나오냐 11%가 나오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실투자 금액을 어떻게 뽑아내냐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칠게요.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게 보증금이 다 해서 1억에 월 500만원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월세 아까 곱하기 10이라고 했죠. 500만원 곱하기 12달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600만원 신반인데 실제 투자하는 금액이 10억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이에요. 실제 투자 금액이니까. 보증금에서 월세를 뺀.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뺀. 네, 죄송합니다. 매매가에서요. 보증금을 뺀 금액이에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실투자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했더니 실제 투자 금액이 한 지금 몇 프로 나오죠? 이렇게 되면 9억을 투자하는 거니까 954. 한 5%, 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대략 계산할게요. 근데 이거를요 대출을 받아요. 요즘에 저희도 방송할 때 사실은 대출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서 수익률이 좀 많이 높게 있는 경향이 없잖아요. 좀 있는데 대출을 이거를 5억을 받습니다. 50% 나오니까 5억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월 임대료 6천만 원을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서 실투자 금액이 10억에서요 대출 5억을 빼고요 보증금 1억을 빼니까 실질세는 투자가 4억이에요. 4억인데 이 월세 1년치에서 우리가 이 5억에 대한 이자를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억이 보통 우리가 1금융권 하면 4%대 이자를 내죠. 그러면 5, 4, 20에서 한 달에 2천만 원이라는 이자를 내게 됩니다. 1년에 2천. 1년에 2천. 연 4%니까. 1년에 2천 빼면 1년에 월 4천만 원의 수입이 생기게 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실제 투자된 돈이 4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억 투자에 4천만 원 보니까 10%의 수익률로 바뀌어요. 6%가 10%로 바뀌어요. 이게 지렛대로 가는 거예요. 지렛대. 부동산 투자하면서요. 대출 안 받으겠다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지렛대 효과를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싼 이자 받아다가 높은 데다가 빌려주는 게 다시 돈 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4%대 이자를 빌려와서 세입자들한테 실제로 10%의 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마진을 받는 게 우리가 수익률을 높였던 방법이에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정상적인 수익률 높이는 방법은 임차인을 잘 받게끔 상가라면 업종을 잘 선택해야 되고 원룸이라면 잘 받게끔 인테리어 좀 잘해야 되고 그렇게 가겠지만 두 번째로 금융적인 부분을 받을 때는 이렇게 대출을 활용해서
가는 방법을 하시는 게 가장 지렛대 효과로서 잘 갈 수 있는 방법이고, 제가 돈 버는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상가를, 오피스텔의 1층에 상가를 한 6개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통으로 매입을 하면서 정말 싸게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싸게 매입을 한 다음에 이 상가를요, 대출을 거의 매매가 수준으로 뽑습니다. 그분은 이거를 담보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업하고 있는 부분까지 결합돼서 사업자 대출로 거의 매매가 수준으로 뽑았어요. 뽑다 보니까 실제 투자되는 부분은 거의 없었는데 임대를 나갈 때까지 비싼 가격이 되나요? 나갈 때까지. 그러면서 왕성한 임대 활동을 합니다. 내놓는 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요, 임대료가 한 150, 200 생각했었는데 250 아니면 세를 안 놓더라고요. 근데 250에 3천에 250에 세를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통으로 찍었을 때 이거 하나당 매매 샀던 가격이 한 2억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대출을 확인해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선에서 매입을 한 거랑 다름이 없는데 이 대출을 승계를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매매를 4억 정도에 내놨더니 거래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이 수익률에 의한 매매 가격을 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50이 나온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2억을 대출받아서 2억을 투자했을 때 대출 이게 4%로 잡으면은 한 달에 한 1년에 800만 원 나가죠. 이게 1년이면 251년이면 2,500, 그러니까 3천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3천만 원에서 800을 빼니까 2,200만 원인데 내가 2억을 투자했을 때 2,200만 원 나오니까 수익률이 10%가 넘어가요. 11%,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똑똑한 거죠. 한 사람이 12%를 상품을 만들고 자기는 빠져나온 거예요. 이걸 사서. 이거는 지금 했던 사람도 안 됐던 거고. 그런 경우에 권리금도 네. 취득할 수 있는 겁니까? 권리금은 임차인과 임차인이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여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편법적으로 바지 사장 예상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권리금보다는 자기가 실제로 사서 대파는 과정에서 물건의 가치를 임차인을 이렇게 넣음으로써 아주 부각을 시켰던 거죠. 그런 것처럼 수익금 부등에서 임차만 잘 되고 대출을 잘 활용하시면 이 가치가 2배가 넘어갈 수 있다.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가를 통해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고요. 이게 안 된다면 이게 수익이 나오는 것들을 취득하셔서 가시는 거고요. 이거는 각자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 잘 하시는 분을 잘 띄고서 만들어가는 나의 싸움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